여러분은 한반도에 낙타가 살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500년 전 가야의 한 무덤에서 낙타 모양이 또렷하게 그려진 토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한두 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토기 위에 새겨진 기호가 멀리 서아시아 페니키아 옛 글자와 정직하게 짝을 이룬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작은 변방이라고만 배웠던 가야. 그 짧은 한 줄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1500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반도에 낙타가 살았었다고요? 박물관 전시대 앞에 섰을 때 제 발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누런빛이 도는 가야 토기 파편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토기 표면 위에 그려진 둥근 선 하나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페니키아 문자를 다뤄온 큐레이터 저에게는 그 곡선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낙타의 등이었습니다. 사막을 걷는 그 동물의 솥은 홍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그릇은 한반도 남쪽 끝, 가야의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는 낙타가 단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유리장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물로 출토된 토기에 그려진 문이라는 건 본래 닳고 깨지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되기도 하거든요. 십수년간 지중해 연안에서 깨진 토기나 고대 유물들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저는 그런 식의 우연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짧게 메모와 함께 의문부호를 달아놓고 저는 다음 진열장으로 발을 옮겼죠. 다음 토기를 보면 이 첫 번째 충격이 그저 우연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가야는 거의 비어있는 단어였습니다. 마르세유의 작은 사립전시관에서 일하던 어느 날 아침, 한국에서 보내온 전자우편 한 통이 제 책상에 도착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첨부 파일에는 토기 사진 묶음이 들어있었고 메일 본문은 짧았습니다. 비교 자문이 필요하다는 한 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진을 열었어요. 그러다 그 낙타등 모양 곡선을 본 순간 마우스를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야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국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진열장에서 저는 또 한 번 멈춰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가야 토기 조각이었어요. 표면에 영어로 치면 알파벳 H처럼 보이는 표식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그라미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물결무늬 같은 곡선이 흘러갔어요. 가장 안쪽에는 사람의 눈처럼 둥글고 가운데가 움푹 파인 기호가 보였고 그 곁으로는 손바닥을 펼친 듯한 표식, 두 선이 엇갈린 X자 같은 표식까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죠. 이건 단순한 무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직한 선들이었거든요. 무늬는 보통 반복되거나 장식적으로 흐르는데 이건 마치 누군가 한 글자를 또박또박 새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이번엔 물음표 2개를 더 그렸습니다. 이 표식들은 보통 도부호로 분류돼 왔습니다. 도부호란 쉽게 말하면 그릇 만든 사람이 자기 가마 표시로 새겨놓은 표식이에요. 옛날 도장 같은 거지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 자료를 미리 보내준 한국인 연구자 윤아린이라는 이름의 젊은 학자였어요. 그녀는 진열장 유리에 비친 제 표정을 살피며 차분한 얼굴로 설명을 이어갔죠. 이건 제작소나 장인을 표시하는 일종의 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정리해왔어요. 다만 모든 기호가 이 한 가지 설명으로 다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해야겠죠.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도부호.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어느 문화권이든 그릇을 굽는 장인들은 자기만의 표식을 남겼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도부호는 보통 한두 가지 단순한 기호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야 표식으로 기능할 수 있죠. 같은 가마, 같은 장인을 가리키는 표시인데 저렇게 모양이 다 다르면 그건 표식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윤아린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열된 기호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솥은 혹 같은 곡선도 있고 영문 알파벳을 닮은 표식도 있고 물결도 있고 둥근 눈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정말 모두 제작소 표시였단 말입니까? 유나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열장 유리 너머로 시선을 던지더니 천천히 답했어요. 그렇게 설명돼 왔다는 게 정확하겠죠. 결론이 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물관 안내판도 그저 알아볼 수 없는 여러 기호가 새겨져 있다고만 적어두었거든요. 설명돼 왔다. 저는 그 표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미 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정리해 두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학계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건 아직 진짜 답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저는 다시 유리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깨진 흙그릇으로만 보였던 가야 토기들이 이제는 작은 글자판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나리는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제가 다음 질문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자료를 한 장씩 펼쳐놓고 새벽까지 들여다봤거든요.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야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한국 고대사는 제 전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고구려와 백제, 신라라는 이름은 들어봤고 가야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작은 연맹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과서식으로 말하자면 변방의 부족연합 같은 이미지였죠. 그런 작은 나라의 흙그릇 위에 왜 한반도에 살지도 않는 동물의 등이 새겨져 있을까요? 왜 영문 알파벳을 닮은 기호가 거기 있죠? 왜 누군가의 눈처럼 둥근 표식이 가야 무덤에서 나옵니까? 왜 이런 선들이 하필이면 가야 토기 위에 있는가? 페니키아 문자에서 도부호까지 웬만한 표식은 다 안다고 자부해온 저였는데 처음으로 답을 미리 가지지 못한 질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책상 위로 길게 떨어지던 그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질문은 파편적인 사진 한 장으로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고 반론을 정면으로 맞아야만 비로소 답에 가까워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국제세미나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그저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설이라도 좋으니 납득할 만한 무언가 답을 꼭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세미나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은 건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모여든 학자들이 책상 위에 자기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천장 조명은 회의장 한가운데로 곧장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동아시아 토기 표식과 고대 교역망. 제가 평생 다뤄온 영역과 정확히 겹치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자리에 앉기까지 한 발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전날 새벽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이런 선들이 하필 가야 토기 위에 있는가? 이 한마디가 저를 의자에 못 박아두고 있었지요. 하린 씨는 저보다 한 줄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 맨 앞 토론 좌석에는 이미 몇몇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유독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짙은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학자였는데 명패에 적힌 이름은 장혜이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고대 교통로 연구자라고 했지요. 그분은 자기 자료를 들춰보지도 않고 정면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이 회의장의 다른 누구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시끄럽게 자료를 뒤적이는데 장 박사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자리를 누르더라고요. 발표는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동아시아 곳곳에 토기 표식 사진들이 한 장씩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발표자는 그 표식들이 어느 정도 서아시아 문자와 닮아 보인다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풀어가더라고요. 가야 토기에서 발견된 둥근 곡선, 그러니까 제가 박물관에서 본 그 낙타등 모양 기호도 화면에 떴습니다. 그 옆에는 한자로 또박또박 적힌 대왕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숫자 400을 가리킨다는 이집트 옛 글자도 함께 올라왔죠. 페니키아 옛 알파벳 일람표까지 한 장에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박물관에서 저 혼자 봤던 기호들이 이제 공식 회의장 화면 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장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단상 쪽으로 모였습니다. 가야는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아닙니다. 한반도 안에서도 삼국에 가려진 작은 연맹국이지요.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왜 굳이 그곳의 서아시아 옛 글자와 이집트 옛 글자를 연결하시는 겁니까? 회의장 공기가 한 번에 굳었지요. 할인 씨가 어깨를 살짝 움츠리는 게 제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발표자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장 박사는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았어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이 글자들이 바닷길로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닷길이라면 대만이 먼저고 필리핀이 먼저고 중국 남부가 먼저여야 하지요. 그쪽엔 이런 토기 기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만약 육로라면 중국 대륙이 먼저예요. 장안과 낙양에 그런 흔적이 산처럼 쌓여야 마땅한데 왜 한반도 남쪽 끝에 작은 연맹국 토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까? 저는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 질문에 저도 즉답을 갖고 있지 않았지요. 바닷길이든 육로든 가야는 가장 마지막에 도착해야 할 끝점이었거든요. 그런 끝점에 가장 진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발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류의 흔적은 반드시 출발지에서 가장 진하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정착의 형태에 따라 끝자락에서 더 또렷이 보존되기도 하지요. 장 박사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만으로 가설을 떠받칠 수는 없어요. 저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야가 그런 흔적을 남길 만큼 큰 나라였다는 증거 말이지요. 장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 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야는 영토면에서도 작았고 인구면에서도 작았어요. 무엇보다 중국 쪽 옛 기록에 등장하는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 작은 연맹국의 세계 문명사급 해석을 얻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근거 없는 낭설에 가깝지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가라앉았어요. 아무도 곧장 답을 내놓지 못했지요. 할인 씨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에는 답답함이 어렸지만 감정만으로 그 회의론을 받아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던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박물관 유리장 앞에서는 그 낙타 곡선이 분명히 무언가 말을 걸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막상 단상 위에 올라온 그 질문 앞에서는 한마디도 보태지 못했어요. 장 박사 반론은 무례했지만 무례함과 별개로 강했지요. 세미나가 끝나고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할인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박사님 질문 말씀이에요. 저는 잠시 답을 망설였다가 솔직히 말했지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학자로서는 그 반론이 옳다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죠. 저도 그 자리에서 즉답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할인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회의장을 빠져나왔지요.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박물관에서 찍어둔 그 낙타 등 모양토기 사진을 다시 열어봤지요. 둥근 곡선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한 건 그 곡선이 아니라 그 곡선을 바라보는 제 안의 물음이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매달려 있던 물음은 이런 것이었지요. 이 기호가 무엇인가? 다만 그날 밤부터 그 물음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어요. 이 기호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왜 하필 가야냐는 물음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입속으로 한 줄을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왜 하필 가야인가? 그 7글자가 머릿속에 또렷이 박히는 순간 저는 직감했지요.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그 낙타 기호는 끝내 우연한 무늬로 묻혀버릴 거라고 말입니다. 마르세유에 있는 친구 마티유한테 사진 몇 장을 보내고 한 줄 물었습니다. 가야 토기 사진을 한 묶음 첨부해서요. 답장은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각에 왔어요. 닮은 기호는 어디에나 있다. 글자가 되려면 반복과 체계와 맥락이 필요하다. 너무 빨리 뛰지 마라. 비교 옛 글자 연구자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친구 경고도 옳고 장 박사 반론도 옳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다만 그 둘이 다 옳다 해도 박물관 유리장 앞에서 굳어버린 제 두 발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적어도 저는 그 토기 위 선 하나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끝까지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인 씨가 호텔 로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손에 두꺼운 도록 한 권과 가야권 박물관 자료를 정리한 클리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 회의장의 그 무거운 분위기가 할인 씨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한 군데만 더 가보시지요. 가야 토기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박물관이 부산 쪽에 있습니다. 어제 회의장에서 다 풀지 못한 답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장 박사 반론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인정 위에 또 다른 의심이 차곡차곡 쌓이는 중이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한반도 남쪽 들판이 길게 흘러갔지요. 할인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이 기호들을 어떻게 정리해 왔는지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다 도부호라는 이름으로 분류해 왔죠. 저는 이 단어를 박물관 첫날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할인 씨가 그 정의를 좀 더 분명히 풀어주더라고요. 도부호란 그릇에 찍거나 새겨 넣은 기호 표시예요. 그릇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가마 운영자나 장인 한 사람, 또는 그 장인이 속한 집단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식으로 보는 거지요. 우리 박물관 안내판에도 그 시대 그릇을 만든 사람이나 집단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었지요. 그릇 굽는 장인이 자기만의 표시를 그릇에 남기는 일은 어느 문명에서나 흔한 관행이거든요. 지중해 항아리에도 이집트 항아리에도 비슷한 표식이 있었으니까요. 가야 토기 기호들도 일단 도부호로 놓고 시작하는 건 가장 안전한 첫 분류였지요. 저는 차 안에서 잠시 그 설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어제 회의장의 모든 충격이 제 과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솔직히 열어두기로 했지요. 부산 박물관에 도착한 시각은 점심을 막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안쪽 전시 공간은 한산했어요. 평일 오후 박물관 특유의 차분한 공기가 우리를 맞아주었지요. 우리는 가야 토기 파편들이 모여있는 칸 앞에 섰습니다. 유리 안의 토기들은 대부분 손바닥만 한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그 작은 면 위에 새겨진 표식들은 결코 작지 않은 물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할인 씨가 도록을 천천히 폈습니다. 진열된 실물과 도록 사진을 한 장씩 짚어가며 비교해 주더군요. 여기 보세요. 이건 영문 알파벳 H처럼 보이는 표식이지요. 이건 동그라미. 그 옆에 작게 새겨진 건 물결문이에요. 이건 둥글게 파인 사람 눈 같은 모양이지요. 이쪽엔 손바닥을 펼친 듯한 5갈래 표식까지 있습니다. 도록의 다음 장에는 또 다른 가야 토기들이 줄지어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위화감이 제 안에서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한 장만 봤을 때는 도부호라는 설명이 충분히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록 전체를 한 호흡으로 쭉 넘겨보니 그 설명이 조금씩 헐거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같은 가마 같은 장인을 표시하는 기호라면 일정한 모양이 일정한 빈도로 반복돼야 표식으로 기능하지요. 한 번만 등장하고 사라지는 건 표식이 아니라 우연한 흠집에 가까웠습니다. 도록 위에 흩어진 기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토기에는 솟은 혹 같은 둥근 곡선만 있었고 어떤 토기에는 H자만 있었지요. 어떤 토기에는 동그라미와 물결과 눈이 한꺼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X자로 엇갈린 두 선이 단독으로 찍힌 것도 있었지요. 손바닥 모양과 알파벳을 닮은 표식이 나란히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에는 한 줄짜리 가로선, 우물 정자 모양, 십자, 비스듬한 사선 같은 단순 기호들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단순한 기호들 사이에 갑자기 한자로 또박또박 적힌 대왕이라는 두 글자가 단독으로 박힌 토기 사진이 등장하더라고요. 도부호라는 정의 안에서는 도저히 한 묶음으로 묶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모두 제작소 표시였다면 가야 한 지역에 도대체 몇 군데의 가마가 동시에 돌아갔다는 뜻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한자로 또렷하게 적힌 대왕이라는 두 글자를 평범한 장인 한 사람의 표식으로 보기에는 그 두 글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지요. 저는 도록의 한 장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하린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린 씨, 솔직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기호들이 정말 다 제작소 표시였다고 보십니까? 같은 가마라면 표식이 한두 가지로 좁혀져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기 펼쳐놓은 것만 봐도 10가지가 넘어요. 하린 씨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답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학계에서 다른 설명을 정식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무난한 분류로 정리해 둔 겁니다. 도보호라는 단어가 일종의 보류함처럼 쓰이고 있는 셈이지요. 보류함. 저는 그 한 단어를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두었어요. 그러니까 도보호라는 말은 답이 아니라 답을 미뤄둔 자리였던 거지요. 어젯밤 마티유한테서 받은 답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닮은 기호는 어디에나 있고 글자가 되려면 반복과 체계와 맥락이 필요하다는 그 충고. 저는 머릿속으로 세 단어를 천천히 곱씹었어요. 반복, 체계, 맥락. 한 점이 아니라 묶음으로 다시 보자. 한 점만 떼어놓고 보면 어떤 기호든 우연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시대 같은 권역 묶음 전체를 펴놓고 보면 그 안에서 비로소 일정한 흐름이 드러나거든요. 도보호라는 쉬운 대답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대답 위에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작은 균열 하나가 분명하게 그어졌지요.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하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김해뿐 아니라 합천, 그리고 경주의 가야권 자료까지 한꺼번에 모아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한 점이 아니라 묶음으로 봐야 비로소 그 안의 흐름이 드러날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하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티유한테 다시 짧게 안부를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본 도록 사진 몇 장을 함께 보내면서 한 줄을 덧붙였지요. 한 묶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호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를 너는 다른 어디서 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은 새벽에 왔어요. 그 점은 인정한다. 다만 결론은 더 천천히 내라는 짧은 한 줄이었지요. 저에게는 그 짧은 답이 작은 청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마티유는 좀처럼 인정한다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날 오후를 지나면서 저는 작은 박물관 큐레이터에서 한 발짝 추적자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하린 씨가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두 손에 더 두꺼운 자료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표정도 평소보다 진지했지요. 단순한 도록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선생님, 어제 묶음으로 보자고 하셨지요. 김해뿐 아니라 경주, 합천, 산청까지 가야권 토기에서 나온 글자 자료를 한꺼번에 모은 겁니다. 우리 박물관 도록에 옛 학술지 사진까지 다 넣었어요.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호텔의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책상 위에 한 장씩 폈지요. 분량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가야와 신라 시대 토기에 글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학계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만 자료에는 더 강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김해 금관가야 일대에서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다량으로 나왔다는 설명이었지요. 한두 점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한 권역에서 수십 점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무게였어요. 가야 사람들이 글과 기호를 사용했다. 박물관의 공식 안내문이었어요. 거기에 또 한 줄이 붙었지요.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붓이 나왔다는 항목이었습니다. 글자를 지우는 데 쓰인 손칼도 함께 나왔어요. 자료는 또박또박 이렇게 적고 있었지요.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한반도 남부에서 글자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합천 저포리 항아리, 산청 하촐리 토기, 창녕 교동칼, 가야권에서 나온 글자 자료 목록이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한 표현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가야 사람들이 글과 기호를 사용하다. 어제까지 도부호라는 단어 안에 갇혀있던 그 표식들이지요. 박물관의 공식 안내판에서는 글과 기호로 분명히 나뉘어 적혀 있었습니다. 학계 설명과 전시실 안내가 어긋나는 그 지점. 저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균열이었어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다가 저는 또 멈췄지요.
한자로 또렷이 새겨진 두 글자였습니다. 대왕. 김해 금관가야 권역의 한토기에 새겨진 글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린 씨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그나마 학계가 가장 자신있게 해석한 글자예요. 한자로 대왕이라고 또박또박 새겨진 게 분명하니까요. 큰 왕이라는 뜻이지요.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자라면 이야기가 단순해지거든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안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글자였지요. 어제까지 저를 흔들어 놓은 낙타곡선과 H자 모양 사이에 그래도 한자라는 익숙한 다리 하나가 놓여있는 셈이었어요. 어쩌면 가야 토기 위 모든 기호가 한자 변형 안에서 풀릴지도 모른다는 가벼운 기대. 그게 잠깐 저를 스쳤습니다. 다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린 씨가 다음 장을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멈췄지요. 같은 묶음 안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가야 토기 위 어떤 기호가 고대 이집트 옛 글자에서 숫자 400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아시아 페니키아 옛 알파벳 일람표가 함께 찍혀 있었지요. 가야 토기 표면 표식과 페니키아 글자 모양이 한 줄씩 짝을 이루어 비교되고 있었어요. 알레프, 달렛, 기멜, 카프, mem아인, 신. 그리고 X자 모양의 타브까지.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알레프는 솥불이나 소머리를 본뜬 글자였어요. 박물관 유리장에서 본 둥근 곡선 표식과 너무 닮았지요. 카프는 손바닥이나 지팡이에서 유래했어요. 부산 도록에서 본 5갈래 표식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맴은 물결, 아이는 눈. 그리고 기멜은 다름 아닌 낙타 등을 본떴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료에서 시선을 못 뗐습니다. 기멜이라는 그 한 글자가 박물관 유리장 앞에서 처음 본 그 낙타 곡선이었던 거예요.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직하게 들어맞는 짝이었지요. 한토기 묶음 안에 한자 대왕이 있었어요. 같은 묶음 안에 이집트 옛 글자 400이 있었지요. 또 같은 묶음 안에 서아시아 페니키아 글자와 닮은 기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너무 많은 문명이 한자리에 얹혀 있었거든요. 다만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사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가 가장 위험할 때는 자기가 가장 보고 싶은 그림이 자료 위에 그려질 때거든요. 저는 자료에서 손을 떼고 하린 씨에게 말했지요. 하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 장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한자, 이집트 옛 글자, 페니키아 알파벳이 한토기 묶음에서 동시에 나왔다는 주장은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뜻을 가져요. 다만 만약 잘못된 해석이라면 가설 전체가 무너지지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자료를 그대로 떠받치려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학술 모임 리셉션 자리에서 장 박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인사 대신 곧장 본론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조사하고 계신 그 자료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솔직한 평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한토기 묶음 위에 한자, 이집트 옛 글자, 페니키아 알파벳을 동시에 얻는 건 너무 많은 문명을 한자리에 부려놓는 일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욕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만족할 만한 큰 그림이지요. 다만 그 큰 그림이 바로 가설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장 박사 비판이 옳다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문명을 한 토기 위에 얻는 순간 어느 하나의 해석도 단단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지요. 기호 자체에 매달리는 일은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이게 정말 글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작업은 다음으로 넘기고요. 먼저 다른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가야가 정말 그런 다양한 기호들을 받아들일 만한 길 위에 있었는가? 작은 연맹국이라는 이미지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 흔적들이지요. 만약 가야의 진짜 모습을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가야의 길을 먼저 걷자. 그게 그날 밤 제가 내린 작은 결론이었습니다. 기호의 답은 기호 안에서 풀리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가야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던 나라였는지부터 다시 봐야 했지요.
이튿날 아침 저는 하린 씨 차에 올라타 김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자료실 책상이 아니라 가야 사람들이 실제로 발을 디뎠던 땅 위에 서보고 싶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낙동강 하구의 너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강폭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넓었고 물길이 구비를 돌아 남해로 흘러드는 모습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 앞에서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지요. 하린 씨, 제가 그동안 가야를 잘못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머릿속에서 가야는 산속에 박힌 작은 연맹국이었습니다. 다만 직접 와서 보니 여긴 산골이 아니라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낙동강 하구라는 이 위치는 한반도 안쪽과 일본 열도 그리고 동중국해를 한꺼번에 잇는 결절점이지요. 작아도 길 위에 있는 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린 씨가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 한 부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야의 철기 문화와 해상 교역망을 정리한 보고서였죠. 첫 장을 펼치자마자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야 사람들이 철을 녹이던 가마가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열을 다뤘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도달하기 힘든 화력이었지요. 이 정도 고열을 안정적으로 다뤘다는 건 단순한 기술 보유가 아니에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수준 높은 산업이지요. 하린 씨가 옆자리에서 차분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가야의 철은 일본 열도로 건너갔고 중국과 만주 쪽으로도 흘러나갔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야는 풍부한 철기 문화와 수준 높은 토기 문화를 동시에 꽃피운 나라였지요. 단순한 자급자족 단계가 아니라 수출을 전제로 한 해상 무역 국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가야가 만든 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화폐처럼 통용됐다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덩이쇠라고 부르는 철 덩어리가 그 자체로 지불수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가마는 그릇만 굽는 가마가 아니었지요. 동아시아 결제 수단을 굽는 가마였던 셈입니다. 저는 무릎 위 보고서에서 잠시 시선을 떼고 다시 강 너머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항구 도시들을 십수년간 다뤄온 저였지요. 페니키아의 비블로스도 시돈도 카르타고도 영토 자체는 결코 크지 않았어요. 어떤 도시는 작은 반도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고 어떤 도시는 좁은 해안선과 그 뒤의 산비탈이 전부였습니다. 다만 그 작은 항구들이 지중해 전역의 글자와 상품과 사람을 실어 옮기고 있었지요. 페니키아 알파벳이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흘러갔고 결국 오늘날 영문 알파벳의 뿌리가 된 것도 다 그 작은 항구 덕분이었어요. 가야의 모습이 그 도시들과 묘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아도 길 위에 있다면 그 작음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회전축이 되거든요. 페니키아가 지중해의 회전축이었다면 가야는 어쩌면 동아시아 바닷길의 회전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날 오후 자료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린 씨가 미리 연락해둔 분이었어요.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노년의 남자가 두툼한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그분이 가방에서 꺼낸 건 오래된 도록과 빛바랜 학술지, 사본 덤이었어요. 표지 한쪽에는 직접 손으로 쓴 종이 쪽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최문식이라고 합니다. 한때 사립 고문원 자료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혼자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짧은 자기소개를 마친 분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수로왕과 허황옥 이야기였어요. 김수로왕은 금관가야의 시조였고 그분의 왕비 허황옥은 바다 건너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전승이 한국 옛 기록에 또렷이 남아있다는 설명이었지요. 허황옥이 떠나온 곳은 인도 아유타국이라고도 하고 그 일대 어느 항구라고도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곧장 단서를 들이밀지 않았어요. 이 전승이 곧 결정적 증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야 시조의 왕비가 정말 그 먼 곳에서 왔는지 아닌지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야가 처음부터 바깥 세상과 바닷길로 이어진 곳이었다는 대중의 기억이 그 전승 안에 들어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지요. 항구가 닫힌 나라에는 이런 외부 왕비 전승이 잘 남지 않거든요.
가야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야 자체가 처음부터 바다를 건너온 누군가를 받아들인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중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자료의 무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듯 했거든요. 자기 자료에 자기가 한 발거리를 둘 줄 아는 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장 박사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보고서를 한 차례 훑어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야가 해상 무역국이었다는 점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철기와 토기가 일본과 중국으로 흘러갔다는 자료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교역품이 오갔다고 해서 그 항구에 글자 쓰는 사람이 정착한 것은 아닙니다. 물건은 사람보다 훨씬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분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다시 그분의 반론이 옳았어요. 그릇은 손에서 손으로 건너갈 수 있지만 글자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정착하지요. 항구를 통과한 게 그릇뿐이었다면 토기 위 기호들은 그저 흘러가다 묻힌 흔적일 뿐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방향을 틀기로 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이름을 보자. 항구가 열려 있었다면 그곳을 지나간 건 그릇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도 지나갔고 사람이 지나갔다면 그들이 부른 이름도 어딘가에 남았겠지요. 가야 연맹 안도시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이름들이 어떤 소리를 품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했어요. 최 선생님이 제 생각을 읽은 듯 가방에서 또 한 권의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음 단서는 아라가야와 다라가야가 될 겁니다. 그 이름 두 개를 한번 따라가 보시지요. 가야 연맹을 이루던 작은 나라들 가운데 이름 자체에 가장 많은 단서를 품고 있는 두 곳이 바로 그 둘이거든요. 저는 세 단서의 무게를 손끝으로 가늠하면서 머릿속에 두 단어를 또박또박 새겨두었어요. 이름, 항구. 가야 토기 위 선 하나가 사람의 발자국으로 변하기 시작한 그날 저녁이었지요. 다음 날 우리는 경상남도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산자락을 따라 구비를 돌았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김해의 너른 강 하구와는 사뭇 달랐어요. 산이 가깝고 골이 깊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너른 들이 자리 잡고 있어 이곳도 외진 산골은 아니었지요. 합천은 옛 다라가야 권역이었습니다. 가야 연맹의 여러 작은 나라들 가운데 이름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었어요. 차가 옥전 고분군 근처에 도착하자 최 선생님이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펼친 첫 장에는 가야 연맹의 옛 도시 이름들이 굵은 글씨로 정리돼 있었어요. 아라가야, 다라가야, 비화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손가락으로 두 곳을 짚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지명 해석이 위험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지요. 아라가야의 아라를 어떤 연구자들은 도시나 성읍을 가리키는 옛말과 연결합니다. 다라가야의 다라는 구슬이나 진주를 뜻하는 옛말과 닿아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흥미로운 건 다라가야 권역인 이 합천 일대의 옛 지명이 옥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옥전은 글자 그대로 옮기면 구슬밭이거든요. 저는 머릿속에 잠시 그 두 짝을 나란히 얹어봤습니다. 다라, 구슬, 옥전, 구슬밭. 소리도 닿고 의미도 닿고 거기에 그 땅에서 실제로 나오는 구슬 유물까지 그 위에 한 줄로 겹쳐졌지요. 할인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옥전 고분군에서 나온 구슬 사진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호박, 만호, 수정, 유리. 다양한 색깔과 재질의 구슬들이 한 무덤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요. 이 정도 양과 다양성이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거래의 흔적이라는 뜻이지요.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직한 일치였습니다. 다만 바로 그 정직함이 학자에게는 가장 큰 함정이거든요. 자료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맞을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는 게 저의 오랜 직업적 본능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료만 들여다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문식 선생님, 흥미롭습니다. 다만 저는 지명 해석을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소리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뿌리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같은 소리는 전혀 다른 두 언어에서도 우연히 일치할 수 있어요. 최 선생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답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명 한두 개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명도 여러 자료 중 하나로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시지요. 다라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실제로 구슬이 나온다는 것. 이 부분은 우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자료 한 장을 더 펼치고 있었어요. 신라의 초기 왕호와 옛 도읍 이름이 정리된 표였습니다. 신라가 한자식 왕호를 받아들이기 전, 그러니까 지증왕 이전에는 임금의 호칭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릿간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 옛 형태로 부른 호칭들이라는 설명이 또렷이 붙어 있었지요. 신라의 옛 도읍 이름인 서라벌이 오늘날 서울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함께 인쇄돼 있었습니다. 한 도시 이름이 1000년 넘는 시간을 건너 살아남은 사례입니다. 이 표 앞에서 저는 잠시 호흡을 골랐어요. 지명 한두 개라면 우연이라 칠 수 있지만 왕호와 도읍 이름이 한꺼번에 정리되고 있다면 이건 다른 무게를 가진 이야기였지요. 그날 저녁 자료실에서 우리는 한 분을 더 만났습니다. 오유진이라는 젊은 연구자였어요. 민속자료 보관실을 혼자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자기소개를 짧게 마치셨지요. 기록은 종이에만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부르고 먹고 놀고 반복하면 그것도 기록이 됩니다. 오 선생님 자료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아리랑, 강강술래, 투호, 보름, 불엄. 그분은 그 단어들 옆에 다른 줄을 적어두셨어요. 어떤 연구자들은 투호를 화살을 던진다는 의미의 옛말로 풀이하고 서라벌과 서울을 옛 어느 언어의 도시 이름과 연결합니다. 아리랑과 강강술래도 같은 흐름 안에서 해석되곤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정월 보름의 불엄 깨물기 같은 풍속도 같은 자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한 민족이 1000년 넘게 지켜온 노래와 놀이의 이름들이 다른 언어의 단어들과 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주장이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토기에서 시작한 추적이 어느새 지명을 거쳐 임금 호칭, 도시 이름, 노래와 놀이까지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 흔들림이 커지자 저는 마티유한테 자료 일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교 옛 글자를 평생 다뤄온 친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답장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반론보다도 묵직한 한 줄이 들어있었지요. 하다드.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세머 계열의 언어를 들고 들어와 한반도에 정착했다면 한국어 문법이 세머와 비슷해져야 할 것 아니야. 다만 한국어 어순과 문법은 세머와 완전히 달라. 어휘 몇 개의 닮음만으로 한 언어 전체의 뿌리를 옮길 수는 없어. 저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대로의 길을 따라 발달했고 그 사실은 어휘 비교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다만 같은 시각에 저는 또 다른 깨달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이 추적은 언어 안에서만 풀리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었지요. 어휘 몇 개로 뿌리를 옮길 수 없다면 답은 언어 바깥에 있어야 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흔적. 그러니까 무덤과 부장품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저는 천천히 다다랐어요. 사람이 정말 그 길을 따라 걸어왔다면 그들이 묻힌 자리에 가장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마티유의 한 줄짜리 반론이 다음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어준 셈이지요. 경주에 도착한 시각은 이른 오후. 차를 세우고 대릉원 입구에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야를 가득 채운 건 거대한 흙무덤들이었어요. 한국에서 흔히 보는 무덤이라기엔 그 크기가 비현실적으로 컸지요. 거대한 언덕 하나가 일부러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무덤을 본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다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봉분 앞에 멈춰 섰어요. 할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게 황남대총이에요. 신라 왕족의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이지요. 남분과 북분 두 봉분이 서로 붙어 있는 쌍분 형식인데요. 누구의 무덤인지는 학계에서 아직 단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을 모를 때 한국에서는 총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저는 잠시 그 봉분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가족이 묻혔다고 보기에는 봉분이 너무 거대했어요.
한 부족이 묻혔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가야 토기 위에 작은 곡선 하나에서 출발한 추적이지요. 그게 어느새 이렇게 거대한 흙더미 앞으로 저를 데려와 있었어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섰지요.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물들이 유리 안에 빛을 머금고 놓여 있었어요. 첫 칸. 신라 금관이었습니다. 정면을 향해 솟아오른 나뭇가지 모양 장식. 사슴뿔을 닮은 곡선 장식이 좌우로 뻗어 있었어요. 황금 잎사귀들. 푸른빛이 도는 고곡. 줄줄이 매달려 있었지요. 가지 끝에는 작은 새의 형상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새의 모티프였어요. 이건 유라시아 초원 문화권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상징이지요. 제가 지중해 박물관에서 봤던 어떤 왕관과도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 옆에 금제 허리띠, 금귀고리, 다양한 황금 장신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무덤 한 곳에서 나온 황금의 양이 이 정도라면 단순한 부장품 수준이 아니라 황금에 강하게 집착했던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농경 정착민이 옷과 비취에 집착하는 것과는 결이 분명히 달랐지요. 하린 씨가 다음 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쪽도 보세요. 적성목 곽분이라는 이름이 붙은 무덤 양식 자체가 한반도의 전통적인 형태와 좀 달라요. 돌을 쌓아 무덤 안을 둘러싸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방식인데 이게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발견되는 쿠르간이라는 유목민. 무덤 양식과 매우 닮았다고 보는 시각이 학계에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에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쿠르간. 흑해 북쪽에서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초원지대에 흩어져 있는 그 무덤 양식. 페니키아 토기를 쫓다가 종종 마주쳤던 단어이기도 했어요. 한반도 남쪽 끝에 신라 왕족 무덤이 그 쿠르간 양식을 닮았다는 설명. 머릿속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 선생님이 옆에서 자료를 내미셨어요. 신라 무덤에서 동복이라고 부르는 청동 솥이 나왔습니다. 이건 유라시아 초원을 누비던 스키타이와 흉노 같은 유목 민족의 대표적인 취사 도구지요. 기마인물형 토기의 말 엉덩이 위에도 같은 형태의 솥이 얹혀 있어요. 또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나온 황금 보검은 카자흐스탄이나 불가리아의 스키타이. 유적에서 발견되는 단검과 거의 똑같은 양식입니다. 한반도 안에서 자생한 무기 양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형태예요. 저는 자료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황금 손잡이 위에 박힌 색색의 보석들. 칼집을 따라 흘러내리는 정교한 세공무늬. 한눈에 들어왔죠. 그 곡선이 어디서 본 듯한 양식이었어요. 지중해 동쪽 끝의 박물관 도록에서 분명히 비슷한 사진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흑해 연안과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나온 단검의 손잡이. 신라 황금 보검의 손잡이.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 순간 가야 토기 위 낙타 곡선과 신라 무덤의 황금 보검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겹쳤어요. 가야 토기가 바닷길을 가리켰다면 신라 무덤은 초원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 길은 출발지와 경유지가 달랐어요. 다만 도착지가 묘하게 같았지요. 한반도 남쪽 끝이라는 같은 자리였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장에는 더 무거운 내용이 정리돼 있었어요. 신라 고분에서 나온 6골의 유전자 분석 결과지요. 동부 유럽 인구 집단과 스키타이 계통과 흡사한 구조가 확인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료는 그 결론을 단정적으로 적지 않았어요. 가능성 차원의 해석으로 제시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신중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단정이었으니까요. 가야와 신라는 다릅니다. 다만 한반도 남부에서 두 나라는 서로 맞닿아 있었어요. 가야 토기가 바닷길의 흔적을 보여준다면 신라 무덤은 초원길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 두 길이 한반도 남부에서 한꺼번에 겹쳤다면 가야와 신라를 따로 떼어보는 일이 오히려 그림을 작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하린 씨한테 말했습니다. 무덤과 황금이 보여준 그림을 마지막으로 묶어줄 공식 기록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유물은 강한 증거였어요. 다만 유물만으로는 신라 왕실이 자기 뿌리를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알 수 없었거든요. 하린 씨가 가만히 답했지요. 그렇다면 다음은 문무왕 비문이에요.
신라 김씨 왕실이 직접 자기 뿌리를 돌에 새겨놓은 비석이지요. 거기에 적힌 한 글자가 그들의 공식 기록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듯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마지막 증거인 문무왕 비문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문무왕 비문 조각이 그곳에 있다고 했어요. 비석은 깨어졌고 일부만 남아있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지요. 할인 씨가 안내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투후. 그 옆에 제천지윤. 그리고 전치렵. 투후는 한나라가 흉노태자 김일제에게 내린 자기 이름이었어요. 김일제는 김씨성을 처음 쓴 사람이었지요. 제천지윤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의 후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치렵은 그 후손이 칠대를 전해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은 신라 김씨 왕족이 자기 뿌리를 흉노 김일제에 두었다고 직접 돌에 새긴 셈이지요. 다음 줄에는 또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한왕. 그 출연 장면이 김알지가 계림숲 황금 괴짝에서 나왔다는 신라 시조 신화와 거의 한 줄기로 겹친다는 해석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추사 김정희도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는 짧은 설명까지 붙어 있었지요. 저는 그 비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학자의 추론이 아니었어요. 신라 왕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뿌리를 돌에 새긴 공식 기록이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고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 발견한 보고를 알리고 인정받는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저는 잠시 청중석 전체를 둘러봤지요. 할인 씨, 최 선생님, 오 선생님의 얼굴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가야 토기 위 낙타등 모양 곡선이었어요. 박물관 유리장 앞에서 제 발이 처음 굳어버렸던 그 사진이지요. 청중석 전체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는 낙타가 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둥근 곡선은 가야 토기 위에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처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기자 한자로 새겨진 대왕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그 옆에 숫자 400을 가리킨다는 이집트 옛 글자. 페니키아 옛 알파벳 일람표가 차례로 펼쳐졌지요. H자, E자, X자, 동그라미, 물결, 눈, 손바닥. 각 기호 옆에는 가야 토기에서 나온 표식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위에 동아시아 지도를 한 장 더 띄웠어요. 김해, 부산, 합천, 경주의 작은 점이 찍혔지요. 점들이 차례로 이어지자 한반도 남부의 가야권 전체가 하나의 줄로 연결됐습니다. 이 점들은 우연한 분포가 아닙니다. 가야의 철기 해상 거래망이 그대로 겹쳐 보이는 분포지요. 저는 다음 화면에서 가야 철기 분포도와 일본 열도에서 나온 자료를 한꺼번에 띄웠습니다. 그 위로 또 한 장이 겹쳤어요. 아라가야와 다라가야의 옛 지명.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나온 색색의 구슬 사진들. 그리고 또 한 장. 신라 초기 왕호와 설아벌, 서울로 이어지는 도시 이름의 흐름이었지요. 그 옆에는 오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민속 단어들이 짧게 붙었어요. 아리랑, 강강술래, 투호, 보름, 불엄. 장 박사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휘 몇 개의 닮음이 언어 전체의 뿌리를 옮기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지요. 황남대총의 거대한 봉분 사진이 떴어요. 적성목곽분 단면도, 신라금관, 동복청동솥,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나온 황금 보검까지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그 옆에 카자흐스탄과 흑해, 연안 스키타이 유적의 단검 사진이 비교 자료로 놓였어요.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문무왕 비문 사진이었어요. 신라 김씨 왕족이 자기 뿌리를 직접 돌에 새겨놓은 공식 기록이지요. 비문 위에는 세 단어가 붉은 선으로 강조돼 있었습니다. 투후, 제천지윤, 전치렵. 그 아래로 또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성한왕.
공영방송의 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이 비문을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 전체를 발표장에서 틀진 않겠습니다. 누구나도 지금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투우라는 글자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한나라에서 흉노태자 김일제에게 내린 자기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김일제는 김씨성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기도 했지요. 비문은 그 투우의 후손이 7대를 전해왔다고 적은 뒤 곧이어 신라의 태조로 성한왕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흥미롭게도 비문에 묘사된 성한왕의 출현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김씨 시조 김알지의 탄생 이야기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어요. 상서로운 숲속에서 금수레를 타고 나타났다는 묘사가 김알지가 계림숲의 황금 괴짝에서 나왔다는 전승과 한 줄기로 겹친다는 해석이 학계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라 김씨 왕실이 직접 자기 뿌리를 그렇게 적었던 거지요. 회의장이 다시 가라앉았어요. 저는 마지막 한 장을 더 띄웠습니다. 동력동과 동이이라는 두 한자였죠. 어떤 해석에서는 동력동이 진보다리를 묶은 사람의 모양에서 왔고 동이에 이는 활을 든 사람을 가리켰다는 풀이가 있다는 짧은 설명이 함께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단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건 한 가지 해석일 뿐입니다. 다만 이 모든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보실 차례입니다. 장 박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는 첫날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을 가진 뒤에 차분히 답했지요. 결론보다 더 중요한 건 질문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첫 질문은 이 기호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가야냐는 것이었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야를 너무 작게 본 것은 아닐까? 장 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문무왕 비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제 가야를 단순한 변방이라고만 부르기는 어려워졌어요. 역사의 한 장면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중석 어딘가에서 작은 박수가 시작됐고 곧 회의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박물관 유리장에서 처음 본 그 낙타등 모양 곡선이지요. 다시 한번 화면 한가운데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작은 선 하나가 사라진 길 전체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작은 항구가 지중해 전체의 알파벳을 옮겼던 것처럼 가야의 작은 토기 한 점이 동아시아 바닷길과 초원길의 끝자락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동안에도 저는 그 곡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야 토기 위 그 짧은 선 하나. 그건 표식이 아니었어요. 사라진 길의 마지막 한 글자였습니다. 페니키아의 알파벳이 지중해를 건넜듯이 그 길의 끝이 한반도 남쪽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작다고 배웠던 그 땅이 동아시아 두 길의 종점이었지요. 천년이 묻어둔 한 줄을 이제 우리가 다시 펼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 유물 자료와 학계의 다양한 해석을 엮어 외국인 학자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하나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반도 고대사는 그 깊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더 밝혀지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우리 고대사 이야기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